자, 이어갑니다. 남북시대의 정치 변화 부분에 117쪽 보시면 신라시대 왕들에 대한 시대 구분이 있어요.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의 분류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삼국사기를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삼국사기가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는 비중이 높으니까요. 자, 박역거세, 석탈해, 김할지, 박석김 이렇게 순차적으로 왕이 되죠. 자, 박석거세부터 진덕여왕 때까지를 삼국사기에서는 이걸 상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골뇌물한계라고 합니다. 성골뇌물한계. 그 다음에 무일왕 때부터 해공왕 때까지 중대라고 하고요. 김춘추 계열이 권력을 잡죠. 그래서 진골계, 무일왕계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대, 선덕왕이죠. 선덕왕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부태탈 때 권력을 잡죠. 선덕왕 때부터 마지막 경술왕 때까지를 하대라고 합니다. 진골인데 여기는 무일왕계가 아니라 뇌물왕계입니다. 구분하시고요. 선덕왕이 이름이 김양상이에요. 이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뇌물왕계라는 뜻입니다.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김양상하고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양상과 김주원은 같은 시대의 인물이고 동시에 같이 왕이 쟁탈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중대의 마지막 왕이 해공왕이죠. 그죠? 해공왕을 제거하고 김양상이 먼저 첫 번째 왕이 됐고요. 두 번째는 김주원이 왕이 되고 서로 약속했던 것 같아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그래서 김양상은 뇌물왕계가 먼저 왕이 됐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다 보시면 돼요. 김주원은 무일왕계입니다. 이 두 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분해달라는 뜻입니다. 김양상과 김주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김주원의 후손들은 왕위를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반란 사건이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제 반란 사건들이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후손들은 후손이고요. 요거부터 먼저 핵심 체크부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삼국유사 구분 갈까요? 자, 박역거세부터 지증왕 때까지를 상고, 고유 왕명이죠. 범왕 때 중고, 불교시 왕명, 요 불교시 왕명은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별표. 범왕 때부터 진덕여왕 때까지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더라. 그 다음에 무일왕 이후부터 갖다 하고 중국시 시효를 왕의 업적들을 갖다 평가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발전 부분의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큰 특징이거든요. 전제왕권의 확립이다. 전제왕권 확립이다. 별표 하나, 기본입니다. 보통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행정하고 군사 권한을 다 가지게 되죠. 전제를 말이죠. 입법 기능까지 다 전체를 다 가진다는 뜻이에요. 왕이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간다는 뜻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사부 희중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통일이 되면 집사부 중시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시중이라는 단어는 틀린 말은 아닌데, 시중이라는 단어는 경덕왕 이후부터 명칭이 시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통일 이후에 집사부의 중시 또는 시중이 권한이 강화됐다. 이것을 쓰면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다음, 집사부 중시가 시중으로 바뀌었던 시기에 사실 옳은 거 물어보는 뭐야? 경덕왕의 업적을 선택지에 고르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덕왕 때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집사부에 어떤 기능이 있을까? 기능도 알아야 되겠죠? 국가의 총선을 결정하는 거죠.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결정하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왕의 비서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다. 막강한 기능이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집사부 중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귀족 세력의 약화. 왕권이 통일 과정 중에 되게 강해졌죠. 귀족 세력은 약화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유교정 지짐이 도입됐다. 신문왕 때 국학이죠. 신문왕 때 국학도 밑줄 그어야 되겠죠.
이 국립대학의 줄임말입니다. 국학. 국립대학의 줄임말. 유학을 강조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유학을 강조했다. 신분질서 얘기하는 거죠. 유학은 거의 신분질서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관료체제로 발전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니까 토지제도의 변화. 지금 볼까요? 신문왕은 관료제를 집어와 노급을 폐지하고 왕권을 강화시켰다. 경도왕 때 노급이 부활되어 귀족 세력이 약화되기도 했다. 토지도 잠깐 언급드릴게요. 근데 시험에는 되게 잘 나온다는 사실. 요즘 말로 치면 우리나라에 급여, 월급이요. 공무원 월급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 상대, 중대, 하대. 상대는 노급이에요. 그리고 시급이에요. 자, 관리가 임명됐다면 어느 읍단위, A면 A, B면 B 지역의 읍단위에 관리가 임명된다면 그 지역에 농사짓는 농민들의 생산된 양의 쌀을 일정 부분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이다. 이걸 수조권이라고 불러요. 거둬들인다. 조세를 거둬들일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력 징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력 징발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징발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 관리로서 A 지역에 관리가 파견됐다면 당연히 뭐야? 수조권을 받는 거야. 꼭 기억하실 것은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신라, 고려, 조선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토지지도 얘기하는 소유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 수조건입니다. 그리고 내가 B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B지역의 선생님의 땅이 10만 평이야. 근데 우리 집 노비가 10명밖에 되질 않아. 농사질 수 있는 수가 절대로 부족하지. 그럼 어떻게? A지역의 선생님이 관리를 파견된 지역에 그 지역의 노비를 한 100명을 끌여다가 B지역의 선생님의 땅을 갖다 농사 짓게끔 만드는 제도. 노동력 징발권도 같이 가져가 있다. 시급.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수조권과 노동력 징발 똑같이 가져가는 거야. 시급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전공자들, 전쟁에 나가 공을 쌓은 사람들, 그 다음에 왕족들 품위 주의위해서 쓰는 것들. 시급은 점차 가면 갈수록 양은 축소됩니다. 지급한 양은 축소되었다. 그리고 조선 초가 되면 소멸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중대 가볼게요. 중대 가면 신문왕 시기가 됩니다. 신문왕 시기 더 혁신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관료전을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수조건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노동력 징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급은 폐지시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대가 되면 귀족들의 파워가 커졌죠. 다시 이 사람들은 노급을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관료전을 폐지합니다. 이게 상대, 중대, 하대의 통일신라 시대에 그러니까 전과 후의 월급 체계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외우는 내용은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고 본인이 쓸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걸 나중에 보시면 이제 신라 것, 고려 것, 조선 하나 통을 묶어야 돼. 왜?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야 되니까. 요건 제가 조선시대쯤 갔을 때 통을 한번 묶을게요. 그 다음에 신라인들에 대한 백제인들과 그다음에 고구려인들 포습책 하나 볼까요? 포습책 보겠습니다. 융합책이죠, 일종의. 거기 고구려인에 대한 포섭책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안승 꼭 기억하셔야 된다. 금마제 보독국을 임명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인을 갖다가 중앙군으로 수했다. 중앙군 밑줄 것이죠. 중앙군은 통일신라의 중앙군은 구서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근위대라 보시면 돼. 왕의 근위대 또는 친위대. 일종의 민족융합책입니다, 이건. 민족융합책. 민족융합책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고구려 벽자, 백제, 신라 벽자 다 포함될 거고요. 추가되면 여기 이제 보독국, 그 다음에 말갈일, 총 5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독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안승이 고구려인들을 가지고 금마제에서 세웠던 나라가
보덕교고요. 말갈은 통일 과정 중에 공을 좀 세웠어요. 그네들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대신에 여기는 이제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요. 같은 신라 민족이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받기 쉽지가 않죠. 충성을 맹세하신 분들이 한해서 가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라 중대의 내용 보겠습니다. 무열한계가 왕위를 계승했다. 신라 중대가 되면 무열한계가 왕위를 계승했다. 김춘추 계열을 봐야 되겠죠. 무열한 때부터 해공왕 때까지. 그다음 시중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국가의 기밀 사무라든가 왕의 비서 기능을 가지는 기능이 강화되었다. 체제 정비, 갈문왕 제도를 폐지했다. 갈문왕 제도를 폐지했다. 볼까요? 이걸 부왕적 존재다 이런 표현을 쓰죠. 부왕적 존재. 기억나셔야 됩니다. 고구려, 고조선도 하나 있었죠. 비왕이라고, 그죠?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신라. 복습이에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고추가, 길사, 갈문왕 이런 제도가 있죠. 뭐 이런 나라도 멸망해서 당연히 사라지는 거고, 그죠? 신라가 중심이 돼 통일이 됐죠. 통일 이후에 갈문왕 제도는 사라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왕권이 되게 강화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부학적 종교가 있었다는 얘기는 왕권이 되게 취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동생이라든가 형에게 주는 제도들을 갖다가 우리는 부왕적 존재, 즉 왕족들에게 그 사람들의 권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했던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사정부 설치, 백관 감찰 탄핵 기구로 사정부를 설치하여 관리 부정과 비리를 방지했다. 처음에는 경위로 출발하고 나중에 명칭이 사정부로 명칭이 바뀌죠. 이렇게 계층이 됩니다. 공무원에 대한 오늘날의 감찰 기능이다 보시면 돼요.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의 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불교식 앙명대식, 중국식 시호를 장하더라. 이미 했던 것들인데 한번 볼게요. 신라 왕들의 순서 기억하시죠? 거, 차, 이, 마, 왕,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 다음에 왕이죠. 이 내용 특징들 뭐예요? 전부 다 부족장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언제까지 부족장 개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식 시호가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게 태종무열왕이죠. 태종무열왕. 여기는 이제 묘호라고 불러요. 묘호. 이걸 시호라고 부르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우리 보통 조선시대 왕 27명 왕 외울 때 외우는 게 뭐예요? 태정태선,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강인, 호연, 숙경령, 정순원철, 고순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그걸 묘호라고 부르는 거야. 묘호를 쓰는 이유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 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되게 올려야 되게 필요가 있겠죠. 왕이 죽으면 사후에 제사를 지낼 거거든. 그럼 입회에 태조 이성계 이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요. 이성계 적을 수는 없잖아요. 태조대왕 이렇게 적을 거거든. 이걸 시호라고 부른다고. 입회에 적기의 목적이고. 그럼 역사서에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성계 기록할 수 없잖아요. 태조의 업적. 그죠? 이방원 할 수 없잖아요. 태종의 업적. 이렇게 가야 될 거거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건 살아생전에 어떤 업적들을 쌓았을까 그걸 평가하는 거고, 시호라고 불러요. 김춘추는 뭐야? 왕 시기는 태종이라 불렀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붙이는 거예요. 무열왕은 연락에 싸웠다. 잘 싸웠다. 통일 과정에 큰 공을 세웠다. 이런 왕의 의미로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 이제 왕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이후 왕들 첫 번째 김춘추가 무열왕이니까 이미 통일 과정이 지나왔고요.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건데요. 자, 태종 무열왕 때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했던 내용들입니다. 시중의 기능, 그 다음에 갈문왕제도, 사정부, 그 다음에 백제멸망 이런 부분들. 문무왕 가볼게요. 백제멸망은 방금 얘기했던 김춘추고요. 무열왕이죠. 자, 삼국통일 고구려를 멸망시킨 왕, 그의 아들 문무왕입니다. 문무왕에 관련된 부분들 가겠습니다. 문무왕. 첫 번째 아들이 이제 김범민이죠.
이게 왕이 되는 거죠. 김춘추의 첫 번째 아들이죠. 무해랑 때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죠.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아버지 때고요. 자, 삼국 통일을 완성합니다.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결국 삼국을 통일한 인물이 문무왕이 되겠습니다. 체제정비, 주의 장관 군주를 총관으로 바꿨습니다. 지방관리감찰 A사장을 A사장 밑줄 것이고 총관 밑줄 것이고, 그럼 기존의 자의방부 진동여왕 때 형벌을 담당하는 관청으로 우의방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우의방부 밑줄 것입니다. 통일을 기념하여 위해서 임혜전과 월지가 건립되었습니다. 임혜전 밑줄 것이고요. 월지도 밑줄 것이고요. 되게 많은 게 들어가 있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방간에 대한 명칭이 바뀌고 있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간. 여기 욕살, 방령, 군주가 총관, 그 다음에 도덕으로. 고구려와 백제는 나라가 멸망되면서 이거 사라졌겠죠. 당연히 사라졌겠지 뭐. 군주는 총관과 도덕으로 바뀌었습니다. 문무왕 때, 원성왕 때. 이 역살방령 군주의 의미는 뭘까요? 이 사람들은 군사적 기능도 가지고 있고 행정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근데 굳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군사 기능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행정의 기능만 인정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총관과 도덕으로 명칭이 바뀌었던 시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형벌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씩 바뀌었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임혜전, 이거 우리 경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들인데, 임혜전, 이제 터가 사라졌기 때문에 임혜전지라고 불렀죠. 터지자를 써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복구가 됐죠. 네. 중건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월지, 지자는 이제 연못지자를 쓰는 것 같아요. 네, 연못을 얘기합니다. 임혜전을 통해서 전쟁의 어떤 고단함과 스트레스를 갖다 풀 수 있는 어떤 여유로운 공간, 휴식의 공간이다. 휴식의 공간을 썼던 것 같고요. 월지는 이게 이제 연못이기 때문에 배를 띄워서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로 휴식 공간을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안압지라고 불렀었죠. 예. 안압지라고 칭했었죠. 조선 중기에부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안압지 이렇게 많이 불렀죠. 보통 이제 기러기 안자, 그 다음에 오리 앞자를 써서, 기러기와 오리들이 조선 중기에 폐허가 됐으니까 얘들이 와서 목에 물을 적시는 이런 역할을 하더라. 먹잇감도 구하고 물을 먹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더라. 안압지라고 불렀던 것들인데요. 안압지보다는 임혜전과 월지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상적인 표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바다의 용이 되어 쳐들어온 애구를 막겠다는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서 수중릉에 안장되었고, 보통 대왕암이라고 하죠. 그리고 의상에 의해서 부석사를 창건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수중릉이었죠. 기록에 그렇게 나와서 수중릉인 것좀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 실제 수중릉을 답사해 봤더니 아무것도 나온 건 없습니다. 전설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실제 같기도 하는데 사료에 나오기 때문에 전설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왕 보겠습니다. 그 의상에 대한 부석사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불교 파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밑줄만 그어놓으세요. 밑줄 그고 별별 좀 해놓으세요. 네, 이건 불교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문왕 가겠습니다. 첫 번째, 김음돌 모욕 사건을 계기로 기적 세력을 수청하였다. 김음돌은 신문왕의 장인 어르신인데요. 김음돌의 모욕 사건. 김음돌도 진골이고, 그 다음에 신문왕도 진골이죠. 누구나 진골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청골만이 왕이 됐던 시대에는 구테타라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징골들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징골 누구나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도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죠. 결과 기분 또는 매국 사건을 계기로 귀족 세력들을 숙청시키기 시작했다. 체제 정비하겠습니다. 중앙간제 예작부와 공장부를 설치하여 14부로 완성하였다. 지방행정조직 전국을 구주로 나누었고 구주, 지방을 5소경 5소경은 작은 서울이 5개라는 뜻입니다. 고구려 땅에 2개, 백제 땅에 2개, 신라 땅에 2개를 설치했습니다. 5소경을 설치했다. 5소경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지방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중앙의 우수한 문화를 지방에 보내겠다.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있다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인 정책도 큰 목적이 있을 거예요. 백성을 옮기는 정책이죠. 고구려 사람들이 고구려에 있을 때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겠죠. 백제 땅으로, 백제인들을 고구려 땅으로 옮기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군사정비, 중앙군을 구서당으로 두었다. 구서당이라는 단어는 중앙군이라는 얘기 설명 이미 드렸죠. 기존의 고구려, 백제, 신라 병사에다 플러스 말갈과 보독국 사람들을 갖다가 추가시켰다. 이걸 구서당이라고 얘기하더라. 왕의 친위부대이더라.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들. 일종의 민족융합체이더라. 통일되고 난 다음에 민족이 뿔뿔이 찢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로 뭉치는 게 낫겠지요. 지방을 10정을 두었다. 북방선, 경기도 쪽에는 어떻게? 군사를 2개를 두게 됐습니다. 2개를 더 두게 되었다. 국악 설치. 국립대학의 줄임말, 즉, 당나라의 제도를, 당나라의 학제를 모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제도,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노블 폐지하고. 아까 토지제도 설명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네, 그거로 대체하겠습니다. 천도, 가끔 나오죠, 지문에. 경주가 실상 가보시면 좀 좁죠? 좁아요. 그래서 통일되고 인구는 늘어나는데, 도시는 좁고,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달구벌로 천도 계획을 세웠으나, 귀족들이 반대로 실패했다. 오늘날 어딘 줄 아시죠? 대구광역시입니다. 네. 대구가 아무래도 더 넓죠. 더 넓히려고 했다는 것 실패했다. 오묘제. 중국의 묘제의 영향을 받아 오묘제를 수행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다. 중국은 천자는 7묘제고요. 우리나라는 5묘제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자기 선조들을 모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선조에 뛰어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문의 난, 보덕국 안성의 난을 안성을 경주로 이주시켜 소판 등과 김시성을 하사하고 머물게 하였다. 소판은 잡찬이라고도 합니다. 3등급에 해당되고요. 네, 이에 금마저 대문이 난을 일으켰다. 신라군은 이를 진압하고 고구려민을 남쪽으로 옮겨 거주하게 하였다. 안성, 네, 대문의 난 신문왕 때입니다. 신문왕 때 진골을 편식했던 그 밑에 있던 대문이 난을 일으켰다. 진압했다. 만파식적에 대한 설화. 피리를 불면 모든 근심, 걱정,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신문왕의 어떤 강성함, 전제 정치에 대한 어떤 자신감, 뭐 이런 걸 피려간다 보시면 돼요. 만파식적. 문무왕을 기리기 위해서 가문사를 건립하게 되었다. 가문사 밑줄 보시죠. 네. 수중에 능을 세웠죠. 그죠? 수중능. 회왕능이라고 하죠. 아버지 문무왕이 죽어서 용이 돼서 애구를 갖다 물리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기에 통일된 문무왕 시기에도 애구들이 되게 극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 신무왕 시기에 가문사를 건립했다. 네. 여기가 가문사라면 여기에 해양능이 이렇게 있다고. 그럼 여기서 벌수계금 보여줬던 뜻이요. 그리고 아버지 용이 됐죠. 용이 돼서 헤엄치고 피곤할 거야. 그럼 이 수로를 타면서 가문사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실제로 가보면 수로가 쭉 이렇게 뚫려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가문사에 가보시면. 그리고 여기는 쌍탑이 세워졌어요. 쌍탑이. 탑이 세워진 쌍탑이다. 서로 마주보고 있다. 서로 마주보고 쌍탑이 세워졌다. 이건 이상, 꿈이죠. 삼국통일 원대한 꿈은 이상일 거고 현재 대 원대한 꿈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그죠? 네, 과거와 그러니까 현재가 하나가 됐다. 이상과 꿈이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통일되고 난 이후에 조선의 불교 건축물의 탑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쌍탑을 취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신문왕을 기린 거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를 기린 거예요. 최초의 이제 원찰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죠. 네. 원찰적 성격을 띠고 있다. 네. 아버지죠? 왕실이나,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왕실이나 왕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기 위한 명복을, 왕이 죽었다는 명복을, 그 다음에 국가나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절구, 원찰적 성격에다 보통 이게 원찰적 성격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가문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원간섭기가 되면 원찰적 성격이 증가됩니다. 원찰이 증가됩니다. 즉 원나라의 발전과 원나라 왕실의 번영, 국가의 번영, 뭐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늘어나게 되더라. 자, 넘겨보겠습니다. 신문왕 다음에 효소왕 볼까요? 효소왕은 신문왕의 아들인데요. 되게 어린 나이 왕이 됐어요. 네, 어린 나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정치는 잘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버지 신문왕 시기에 노신들이 번갈아 가면서 되게 정치를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효소왕은 무난하게 정치를 끌고 나갔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통치하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우리 책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성에 서시와 남시를 설치하여 시장을 열었습니다. 서시전과 남시전도 열었습니다. 이건 이미 했던 것들이에요. 그죠? 시장에 관련된 부분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전통 시장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네. 시장이 열렸다. 소지 마리간식이 처음 열렸다고 그랬죠. 그죠? 네. 소지 마리간 시기에 처음으로 시장이 열렸다. 그 다음에 효소왕 시기도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니까 통일 전에 시장이 열렸다는 정도 나오죠. 효소왕 시기에 서시와 남시를 개설했다. 서쪽과 남쪽에. 그 다음에 서시전도, 남시전도. 이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시전과 남시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서시전과 남시전 의미는 감독관청이라 보시면 돼요. 감독관청이다. 이렇게 물가 조절을 하기 위한 것들이죠.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물가가 올라가는 걸 방지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시전과 남시 설치됐다. 그 다음에 성덕왕 갈게요. 성덕왕. 성덕왕은 별표를 한 3개 할까요? 최근에 되게 잘 나오는 왕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국학을 재정비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하죠. 국학의 공자와 십철. 공자와 십철. 국학의 공자와 십철. 그 다음에 72절에 화상을 안치했다. 이 의미는 뭐죠? 중국의 당나라와 수교가 재개됐다는 의미죠. 네. 왜냐하면 문무왕 때 나당 전쟁을 통해서 수교가 끊겼죠. 끊기고 난 이후에 다시 당과 수교가 재개됐음을 의미합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지급. 지금까지 책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정전이죠. 정전을 지급하게 됐다. 이건 국가의 토지를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왕의 입장, 국가의 입장에서는 농지를 빼앗을 수 있어요. 농민들 입장은 어떻게? 농토가 있으면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할 수, 전부라고 봐야 돼요, 농지는. 농경국가에서 농지는 절대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의 우리 산업국가 시대는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농경사에서는 절대적이라고. 이걸, 국가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했다 보시면 돼요.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전을 지급했다면 없는 땅을 만들어 막 주는 게 아니라고요. 기존의 땅을 갖다가 소유권을 갖다가 인정해준 제도다. 이걸 정전이라 불러요.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전이에요. 다른 말로는 연수여답이라고도 불러요. 연수여답이라 불러요. 왜? 이게 민정문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민정문서 시험에 잘 나오는데 같이 볼 수 있다. 정전과 연수여답을 같은 명칭으로 볼 수 있다. 대관계.
발해 무왕이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죠. 누구를 통해서? 장문유를 통해서. 무왕은 장문유 장군을 통해서 산둥반도를 공격하게끔 하죠. 그리고 이게 발해관도 설치하죠. 이게 산둥반도예요. 이렇게 압록강의 박자골을 통해서 발해마를 통해서 산둥반도를 진격했다는 뜻이에요. 무왕이잖아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신라는 당의 요청으로 발해 남쪽을 공격했으나 당나라는 신라에게 발해 남쪽을 공격해주고 요구한다. 그리고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합니다. 그러나 폭설로 실패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당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대동강 이남의 영토에 대해서 신라의 영토를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당나라에서는 신라의 영토를 대동강 이남까지,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의 영토로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신라 장수가 발해를 공격해준 고마움에 대한 표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해관도 되게 중요하죠. 발해관은 일종의 무역소의 기능이다. 무역소의 역할이다. 무역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능이었다. 그러나 무왕시기에는 당나라와의 관계가 되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발해관은 무역소에 큰 의미가 없었다. 근데 이 무역소를, 발해관이 이 무역소를 갖다가 활용하신 분이 그의 아들 문왕시기다 보시면 돼요. 문왕시기부터는 발해관을 통해서 당나라와 발해가 교역이 활발해졌다. 그 다음에 4번 백관잠. 관료들이 지켜야 할 덕목을 담은 백관잠을 지어 관료들에게 나눠줬다. 백관은 모든 관리를 지칭하는 거야. 모든 관리들이 관직자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 도덕들을 지어서 관리들에게 나눠주었다. 백관잠, 성덕왕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기출리에 자주 나오는 게 백관잠. 기타 성덕왕 동정이 주조되었고 누각을 관장하는 기관이 누각전이 설치되었다. 김대문의 하랑세기와 해초의 앙호 천축공전이 편찬되었다. 종에 관련된 부 한번 볼까요? 네. 성덕왕 때 상원사 동종이죠. 절 이름입니다. 구종이죠. 옛날 종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신종이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경덕왕 때, 그 다음에 해공왕 때, 이렇게요. 경덕왕 때 아버지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큰 왕으로 보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큰 업적을 쌓았다는 거야. 당과의 관계도 개선시켰고, 정전도 지금 백성들로부터 이민정치를 백성들로부터 인기도 얻었고, 관리를 지켜 윤리와 규범을 도덕하는 백관잠도 반포하게 됐고, 이게 이제 해공왕 때 성덕대왕 신종이 완성이 됩니다. 다른 말로 봉독사에 걸렸다 해서 봉덕사종, 봉덕신종, 그러면 타종할 때마다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났다 해서 그걸 에밀레종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건 성덕대왕 신종이 되는 거고 여기는 구종이 되는 겁니다. 신종과 구종을 구분이 필요하다. 꼭 구분해달라는 얘기. 순서, 성, 경, 해. 성경에서 해가 해공왕이 마지막 중대의 마지막 왕이죠. 중대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덕왕이 차지하죠. 이건 김양상이라는 구태타로서 권력을 잡았죠. 이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하대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해볼까요? 성, 경, 해. 이런 방법. 우리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 어떻게? 지혜가 쌓여요. 어때요? 괜찮죠? 네. 기독교인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단어죠? 그 다음에 경덕왕 보겠습니다. 경덕왕 시기. 경덕왕 시기. 첫 번째, 한화정책. 지정왕 시기에 한화정책이 나왔죠. 즉, 한족의 문화를 수용한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지정왕 시기는 중앙, 경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제도의 개편들을 통해서 중국 정책을 많이 가져간 반면에 경덕왕 볼게요. 한화정책.
진골기적의 반발로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경덕왕은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중국 제도입니다. 제도 밑줄로 있습니다. 첫 번째, 집사부 중시명 시중을 바꾸었다. 별표 아까 했던 부분. 지방의 구주의 명称과 9년의 지명을 전부 다 중국식으로 다 바꿨다. 지방의 밑줄로 있습니다. 국가의 명칭을 태학감으로, 태학감 밑줄로 있습니다. 박사와 조교동. 지금도 우리는 대학에 가면 박사와 조교가 있죠. 박사와 조교동 유교교육을 강화시켰다. 태학감. 한번 보겠습니다. 국립대학에 대한 얘기들이죠. 지울까요? 고구려도 태학이 있었죠. 큰 학문을 하는 것이니까 대학이겠죠. 큰 학문을 한다. 그 다음에 신라. 네. 신라도 신문왕식에 국학이라는 게 있었죠. 국립대학의 줄임말입니다. 신라의 국학, 신문왕식이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겠지. 그리고 경덕왕식이 태학감으로 바뀌었죠. 경덕왕식이. 이렇게. 물론 발해도 있습니다. 네. 발해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자감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중국의 제도를, 당나라의 제도를 가졌다 보시면 되겠죠. 주자감. 이런 식으로. 당연히 고려에도 있죠. 네, 고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에도 있고. 여기까지 할까요? 태학이죠. 큰 학문이죠. 자, 이거 처음 태학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봐도 이거 한무제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고조선, 이만조선을 멸망시킨 애들입니다. 그럼 한무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철권 정치를 펼쳤던 시기예요. 예. 되게 왕권이 강했던 시기예요. 자, 고구려의 태학, 소수리망이죠. 아버지 고구려왕이 죽었죠. 전쟁터에서 근초고에게. 되게 국력이 약해졌죠. 나는 뭐야? 한무제처럼 되게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무제가 세웠던 그 태학을 그대로 가져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경덕왕 시기도 마찬가지죠. 경덕왕도 되게 왕권이 되게 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국학을 태학감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죠. 누구를 담고 싶다는 거야? 그렇지. 한무제를 담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해공왕 때 다시 이제 태학감은 원위치 되죠. 다시 국학으로 원위치 되긴 합니다만, 일단 요 정도도 답을 주셔야 되겠죠. 발해는 주자감. 네,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노급의 부활. 월급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기족의 반발이 심해져 관료진이 폐지되고 노급이 부활됐다. 노급이 부활되면 뭘도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수조권 플러스 노동력도 같이 가져갔다. 노동력 탈취도 같이 가져가겠다. 기타 경도왕 때 불국사 석굴암을 창건했다. 김대성이 주도하여 경도왕식입니다. 불국사를 그 다음에 석굴암을 창건하게 되었다. 자, 볼게요. 불국사는 여기 살짝 빠져있어요. 대하음 불국사라고 원래 여기 나와있죠. 그럼 뭐 이거 하음종이라는 뜻이죠. 아직 불교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하음종이란 왕의 전제정치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왕의 전제정치를 뒷받침해주는 사상이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불국사입니다. 국가. 불국의 나라가 된다면, 불국이니까, 부처님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일종의 호국적 성격도 띠고 있고요. 석굴암. 중국에서는, 돌에 굴을 파가지고 여기 부처를 갖다가 안치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가장 이상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상향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라에도 이런 풍습이 들어왔는데, 이 신라에는 이 돌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 당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서역으로 가는 길에 도낭석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돌 중에 종류 중에 하나 사암이라는 거거든요. 사암은 강도가 되게 약해요. 그럼 정을 통해서 굴을 팔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돌의 강. 근데 우리나라에는 돌이 전부 다 하강암이에요. 하강암은 너무 강도가 세서 돌을 가져서 굴을 팔 수가 없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굴을 팔 수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9를 팔 수 없다면 어떻게 수학적인 계산법을 통해서 어떻게 인공석고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인공석고이 곧 뭐가 되는 거죠? 석고라며요. 네, 이게 이제 김대성 같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그 불교 공예품인 만불산을 제자가요. 만불산 미술고습니다. 만불산을 제자가요. 당대종에게 선물하는데 당대종은 신라의 솜씨에 감탄했다. 만불산 공예품이다. 경도왕 되게 많습니다. 만불산 기억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해공왕 이제 신라 중대의 이제 마지막 왕이 해공왕인데요. 해공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권이 약화됐습니다. 8살에 왕이 됐고 해공왕 때는 잇따라 반란이 일어나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하였습니다. 피살, 대공의 난을 시작으로 96 각간이 3개월 동안 서로 싸워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각간은 이벌찬이라고 얘기하죠. 네. 1등급이죠. 네, 각간을 포함한 사건 연루자가 96명이지 각간이 96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서로 싸워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후 김지정이 난이 났고 이 과정에서 왕이 피살되었다. 그 결과 김양상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말기 정치 변동. 첫 번째, 전제 왕권의 약화와 붕괴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귀족 연합 정치. 집사부 시중의 세력이 약화되고 대신에 하백의 의장인 상대등 세력이 다시 강화됐다. 귀족임이 강화됐다는 의미죠. 지방 반란, 김원창, 김주원의 아들입니다. 방금 했던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 그 다음에 장보고의 난 등을 통해서 신라 정권이 무너져가는 과정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의 몰락과 밀란의 발생, 원종애노의 난, 특히 진성여왕 시기에 사벌주에서 난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상주죠. 그 다음에 추가하자면 원종애노는 밑에 추가해 볼까요? 적고적의 난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적고적의 난. 사람 이름은 아니고 붉을 적자니까 붉은색 바지를 입은 자.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농민이 되겠죠. 농민들이 이런 바지를 입었으니까. 농민들의 난들이 끝이 없이 일어나게 되더라. 결과적으로 호족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지방에 있는 유력자들을 보통 우리 호족이라고 그러죠. 호족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었더라. 그 대표적인 것 보겠습니다. 출신, 중앙귀족 출신, 그 다음 해상 세력, 청해진의 장보고, 원래 안도죠. 그 다음에 송악의 작재건, 왕건의 할아버지시죠. 그 다음 군진 세력들, 항해도의 폐강진, 남양의 당성진, 강화도 혈교진, 안도의 청해진. 군 조직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을 보통 우리가 군진 세력, 초적 세력 볼까요? 초적 세력. 대표적인 게 북원, 원래 원주죠. 원주의 양길, 그다음에 죽주의 기헌, 죽주는 원래 안성입니다. 경기도 안성. 그 다음에 사벌주의 아작에 상주죠. 그 다음에 전주의 견원. 그 다음에 추가하자면 이제 궁예가 빠졌겠네요.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죠. 네. 신라 왕족 출신이지만 어떤 왕의 다툼에 밀려서 결과적으로 쫓겨나게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 가서 활동한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북원의 아까 초적 세력 중에 북원의 양길 있죠? 네. 북원의 양길 밑에서 있었고요. 그 북원의 양길 밑에서 힘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양길이 너무 품행 없는 짓을 많이 해서 민심을 잃게 돼요. 그래서 궁예가 양길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새롭게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고 안성에 또 옵니다. 안성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원이 또 권력을 잡고 있었죠. 그래서 안성에 가서 죽주라고 그러죠. 예전에 죽주 이렇게 얘기했죠. 요 세력까지 점령하게 되었고 다시 개성에 이제 왕건 세력과 힘을 합쳐서 송악이죠. 여기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되게 후고구려가 되는 거죠. 후고구려를 여기 세워서 궁예가 왕이 됐다. 물론 다시 개성에서 천도하죠. 뭐라 그래?
철원 지역으로 천도하죠. 네.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바꿔버리죠. 네. 마진, 그 다음에 태봉, 이렇게. 그런데 이제 궁의 또 이 성격이 또 폭정을 가져오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죠. 이때 이제 호족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궁예는 제거됐고 왕건이 추대가 됐죠. 왕건이 추대됐고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고려라는 나라를 갖다 918년에 건국하게 되죠. 이런 흐름이죠. 연이은 흐름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흐름만 쭉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육두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할까 합니다. 육두품에 대한 얘기. 자, 사회개혁 시도, 반신라적 성격을 띠었다. 그 대표 인사들 최치원 같은 인사들. 그 밑에 반신라경에 최언희와 최승우가 있죠. 그거 해놓으세요. 그 최언희 부분, 최승우 부분. 이건 고려를 건국한 왕건에게 건너가서 왕건의 집사 역할을 하겠다, 책사 역할을 하겠다. 최승우는 이제 후백제 견훤에 가서 책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삼체 중에 하나 이제 대표 인사가 이제 최치원이죠. 이거 삼체라고 불러요. 삼체. 삼채씨들이 있죠. 두 유명한 채씨들이 있다는, 이건 운둔해버립니다. 운둔해버렸죠. 그 경상북도 지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운둔해버렸죠. 그리고 거기에는 깊은 산에는 되게 절들이, 유명한 절들이 많죠. 그 절들 스님들과 주지 스님들과 교류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그런 글들을 남겼죠. 그 결과 유명한 사삼 비명이 기록에 남아있죠. 봤더니 유교, 불교, 선, 도교죠. 유불선, 풍수지리에 대한 그 해박한 지식들이 비석의 글씨를 통해서 최치원의 어떤 능력치를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라 하대 왕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덕왕, 김양상이죠. 김양상. 상전 김양상이 김지정의 난을 진압하고 뇌무랑 10대손입니다. 이로써 무열한계 왕이 세습은 끝났습니다. 무열한계가 김주원이라고 주는건데 무열한계가 김주원. 김양상, 뇌물한계입니다. 그건 꼭 하셔야, 또 반복하면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틀린다고요,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라는 얘기. 그 다음에 원성왕 때, 이건 딱 시험에 딱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독서상품과. 국학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학의 학생들에게 유교경제 해석 능력에 따라 상중하 등급을 나누셨다. 기말고사야, 쉽게 얘기해서. 졸업시험이야, 쉽게 얘기해서. 원성왕으로 즉위하였다. 이후 원성왕은 뇌물한계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 독서상품과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진골들이 반대로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독서상품과. 진골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그냥 진골들이 이렇게 해야죠. 이런 독서상품 같은 이 제도가 우리 같은 진골들의 이런 골품제를 진골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가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죠. 어떻게 해야 제도가 우리를 평가할 수 있겠어? 되게 기분 나빠. 싸가지 없어. 그런 느낌 확 들죠. 네. 여기도 실패했다. 단, 또, 과거 시험이다 이런 점이나 이건 아니에요. 과거 시험 아니에요. 독서를 얼마큼 많이 했는데 상, 중, 하, 그다음 특풍으로 나누겠다는 거는.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아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거 시험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과거 시험은 고려 강종 때 우리나라 최초라는 사실. 이것도 같이 잡으세요. 고려 강종 때 최초로 후주인 쌍기의 건의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시험이란 우리말로 보냐면 공개 채용이야. 우리말로 보냐면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우리 보통 뭐라고 줄여서요? 공채 시험 준비합니다 이러잖아요.
즉 대한민국의 남과 여로서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공채라고 합니다. 예를 말하면 공급 과거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방행정조도 총괄을 도덕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군사적 기능을 삭제하고 행정적 기능만 가져가겠다. 왜? 쿠데타에 대한 부분을 빼겠다는 거죠. 헌덕왕, 김헌창의 난.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옹진도도로 와 있던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국호를 장안에 찍었습니다. 네. 되게 참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김헌창의 난 때 국호를 갖다가 정했다. 중국 당나라의 장안성을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중국처럼 하겠다. 연호를 경운이라 하였다. 네, 국호 얘기할 때, 연호 얘기할 때 김헌창에 관련된 부분 착각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부분이죠.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 계승에 실패하자. 실패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김범문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패. 네, 김범문도 고달산 여주에서 세상 실패. 오늘날의 한성이죠. 실패했다. 흥도강 하면 청해진 장보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애우시기 바랍니다. 흥청. 흥도강 때 청해진 흥청. 흥도강, 청해진, 장보고. 해상세를 완전히 장악했죠. 해상세를 장악하여 해적을 소탕하고 흥도강의 근하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훗날 이제 장보고가 신무왕 때 이제 장보고의 딸을 갖다가 왕비로 드리고자 하죠. 그러나 귀족들이 반대로 실패하고 그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의 희하의 장수는 염장에게 제거되는 장보고가 아웃되는 상황입니다. 귀족들은 장보고를 반대한 이유는 신무왕이 해상 권력을 갖고 있는 무인 권력과 힘을 잡는 거 반대했을 거고 첫째. 문과 부가 막 뭉쳤을 경우 엄청난 왕까지 강화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장보고는 이제 품이 좀 낮습니다. 사두품이에요. 그리고 12관등을 가지고 있다고. 사두품의 17관등 중에서 12관등에 해당돼. 되게 관직은 되게 약하죠. 그러니까 왕족과 낮은 간품에 해당되는 사람이 결혼하는 건 온당치 않다.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귀족들이 반대해서 결과적으로 장보고는 신무왕 때 난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사치금지령. 작년 기출문제죠. 해가 바뀌었거든요. 재작년이거든요. 사치금지령이 나왔죠. 사치금지령. 사치금지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신라인들이 사치가 되게 심했다. 자, 장보고는 자신의 딸이 문성왕의 왕비로 간택되지 못하자 난을 일으켜 문성왕은 장보고에 수하였던 염장을 자객으로 보내 장보고를 제가 잘못 적었군요. 네. 문성왕으로 수정. 그 다음에 진성여왕. 신라 이제 하대의 이제 마지막 여왕이죠. 여왕이 총 3분이 계시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이 계시죠. 3대목 편찬. 각간 이용과 승려 대구화상에 의하여 향가를 수집한 책으로 간행하였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향가집입니다. 각간 이용은 진성여왕의 삼촌이기도 하고요. 연인이기도 합니다. 밀란의 발생, 언정예노하고 적고적인 난, 별표. 이거 나오면 무조건 신라 하대를 골라내라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진성여왕 시기에 당해에서 고위 관료정을 하고 있는 최치원을 갖다 끌어들였죠. 그리고 개혁책을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죠? 높은 진골의 간직을 줄 수가 없었죠. 육두품의 가장 높은 간직은 아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무 10조를 올려서 시무를 올리고 그러고 결국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죠. 시무란 말은 개혁책입니다.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스님들을 만나면서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더라. 시무책. 그 다음 호족의 활동. 북원의 양길의 부하인 궁예가 명주, 오늘의 강릉을 점령하였고 무진주를 점령한 견훤은
스스로 왕을 칭하였다. 후백제 왕을 칭하였다. 효공왕 때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901년에 궁예가 고구려를 건국하면 소삼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효공왕의 시기에. 경순왕, 신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경혜왕을 견훤이 제거하죠. 그리고 경순왕을 갖다가 견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됩니다. 이 사람은 박시성을 가진 마지막 왕이 되는 거고, 여기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다시 왕을 차지하게 됐죠.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견훤은 경혜왕을 죽였고 포석전에 죽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뭐 일부 이제 승자들의 기록이다 보니까 포석전 술 마시다 죽은 걸 생각하지만 실은 포석전 술 마시는 장소가 아니고 어떤 재단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던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견훤은 경혜왕을 죽이고 경혜왕의 왕비를 갖다가 능욕을 보이죠. 되게 나쁜 짓을 일삼는 거죠. 그 시하 부하들마저도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통일신라 시대 중대와 그 다음에 하대의 특징들 쭉 적어놨거든요. 요건 여러분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살펴드릴게요. 꼭 알아야 할 것들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경계 파트 별표하시고 육두품도 별표하시고. 중대는 육두품이 등용이 되지만 신라가 되면 육두품들이 등용에서 배제되기 시작하고 반신라적 성격을 띈다. 그래서 종교, 교종인 반면에 하대는 선종이 발달하였다. 예술의 별표 3개 갑니다. 중대는 조형 예술이 발달하는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들이죠. 귀족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귀족들이 되게 비용을 많이 든다고 봐야 되고, 신라대 조형 예술의 세태 대신 승탑 탑비들을 이용한다. 그 승려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장을 한 다음에 사리들을 보관을 하는 것도 우리는 승탑, 탑비 등이 그 승려들의 어떤 업적을 평가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유용하게 되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잠시 쉬고요. 잠시 쉬었다 발해 건국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